반도체 품귀 현상에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일시적인 생산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 은행권이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센 집값 상승에 폭락론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생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라이브 김혜영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 생산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포드가 미국 켄터키주와 독일 자를루이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고 크라이슬러도 캐나다 온타리오 공장과 지프를 생산하는 멕시코 공장을 멈춰 세웠습니다. 또 폭스바겐 그룹은 반도체 부족으로 중국과 북미, 유럽 내 1분기 생산에 10만 대가량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로 자동차 수요가 줄면서 반도체 업체가 자동차용 반도체 대신 PC나 스마트폰 등 IT 제품 위주로 생산에 집중한 탓입니다. 하반기 들어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면서 완성차 업체들은 생산 증가에 나서고 있지만 반도체 공급이 이를 따르지 못해 수급 불일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부채 급등으로 은행들이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축소하거나 마이너스 통장 신규 신청을 중단하는 등 신용대출을 조이는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중금리 대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오늘부터 고신용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 한도를 기존 1억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수협은행도 운용한도 수준으로 오늘부터 SH 더드림 신용대출 상품 중 마이너스 통장 신규 대출을 중단했지만 만기 일시 또는 분할 상환 방식의 신규 대출 신청은 가능합니다. 앞서 신한은행도 지난 15일부터 엘리트론과 솔편한 직장인 대출 S 등 직장인 신용대출 4개 상품의 한도를 각각 2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인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고액 신용대출의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대출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리 받아놓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발표한 올해 업무 계획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고액 신용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각종 추측이 나오며 술렁이고 있습니다. 고액의 기준이 1억 원이 될 가능성이 높고 마이너스 통장은 제외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이제 막 검토를 시작한 단계여서 세부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B2 억제를 위해 내놓은 고심책이지만 실제 코로나19로 어려운 대출자들의 부담 역시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 새로운 신용대출 규제가 나올 때마다 대출 잔액이 폭증하는 일이 반복되었던 만큼 이번도 정책 시행 전 선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 전문직 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한 은행 영업점을 중심으로 문의가 이어졌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관련 질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미리 대출을 받아두는 것이 어떠냐, 혹은 신용대출 갱신 시점부터 원금을 갚아야 하느냐는 등의 질문입니다. 은행 직원들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분할 상환이 기존 대출 고객에 적용이 되지 않았던 사례로 고객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연초부터 집값 상승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한편에서는 거품이 일시에 꺼질 수 있다는 폭락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까지 전국 누계 아파트 상승률은 0.81%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급격히 뛴 수치입니다. 지난해 초 집값이 떨어졌던 지역도 올 들어서는 모두 상승 전환하면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한편에서는 집값이 꼭지에 왔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기조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공급 대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등의 이유가 꼽힙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폭락론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갑작스럽게 3만 달러 아래로 폭락했습니다.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가상화폐가 불법 금융에 사용되고 있다는 발언을 한 영향인데요. 여기에 비트코인의 이중 사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비트코인이 이틀 연속 폭락하며 암호화폐 시총 10%가 증발했습니다. 이날 비트코인의 폭락은 제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에서 촉발됐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은 지난 19일 많은 가상화폐가 주로 불법 금융에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런 사용을 축소시키고 돈 세탁이 안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옐런은 평소 암호화폐 비관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마켓 인사이더가 지적한 비트코인의 기술적 결함 의혹이 더 큰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기관 비트맥스 리서치는 비트코인 결제에 따른 시차로 인해 비트코인을 사용해 대금을 결제했을 때 중복 결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불과 2주 전 지난 8일 41,941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비트코인은 29,60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 현재 31,0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사상 최고가 1,439달러를 기록한 이더리움도 1,180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만 투자자의 대부분은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미국 CNBC는 전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투자 CEO의 미카엘 쇼넨쉐이는 조정은 어떤 시장에서나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며 특히 비트코인 생태계에서는 더욱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앤서니 스카라무치 스카이브리지 캐피탈 창업자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며 아직 초기 단계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총파업 직전이었던 택배 노사가 합의점을 찾고 과로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택배 분류 작업은 회사가 책임지고 밤 9시 이후 심야 배송은 금지됩니다. 또한 택배 노동자는 주 60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배송 지연과 택배비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위임 이후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던 코스피에 상승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코스닥 역시 하락 마감하며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는데요. 단기 주가 급등에 대한 경계감과 피로감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홍성학 더원 프로젝트 대표와 함께 국내 증시 오늘장 시황과 함께 향후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홍성학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대 지수가 4거래일 만에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하락 전환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특히 코스피의 하락폭이 코스닥보다 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국내 기관들의 그 현선물관 시장 베이시스를 통한 프로그램 매도가 1조 이상 출회됐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를 계속해서 단행함에 따라서 특히 이제 프로그램 매매에 집중되는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는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들이 매물을 받으면서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물론 코스닥 시장도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그 중국 정부의 그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부진했던 게임, 미디어, 화장품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세가 연결되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그동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그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전기차, 수소, 전지,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 좀 우월한 어떤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최근에 그 반도체 업체에 밀려드는 주문들, 폭주하고 있는 주문들로 인해서 그 자동차 업체들이 반도체 칩이 부족해서 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듯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기대를 가지고 아침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붙었으나 지금 현재 시장은 그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지만 그에 못지않게 경계감 또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주가에 조금이라도 상승을 하게 될 경우 시장 참여자들은 매도해서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강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오늘 함께 어우러지면서 전반적으로 오전에 비해서 오후에 그 하락폭이 좀 더 확대되면서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 상황 먼저 좀 짚어주셨는데 수급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동학개미는 코스피 시장에서 1조 6천억 원 정도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기관 투자자는 또 1조 3천억 원이 넘는 매물 폭탄을 쏟아냈는데요. 이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은 개인들이 좀 고스란히 받아내는 모습이었는데 기관 대 개인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작년부터 그 시장의 중심 주체는 개인들이고요. 그 2020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순수하게 주식시장에 유입된 그 국내 개인들이 순매수한 금액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유입된 고객 예탁금 규모가 현재 한 40조 이상 늘어난 반면에 주식형 수익증권, 투신을 중심으로 한 주식형 수익증권 자금은 작년 1월 달 대비해서 현재 한 10조 정도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특히 이제 기관들의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가의 상승은 보유 주식의 그 비중을 높여주는 현상으로 가져오게 되고요. 오히려 이제 예를 들면 주식형 수익증권 같은 경우는 현금 비중 10%, 주식 비중 90%를 유지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하에 놓여 있는데 주가의 상승이 주식 비중을 더 높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따라서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펀드 매니저들의 개인적인 의견과 관계없이 주식을 팔아서 주식과 현금 비중을 적절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밸런싱을 유지해야 되는 어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특히 개인 근자의 그 지난 1년 동안 기관 투자가들한테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기관 투자가들 자금들이 유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운신의 폭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줄어든 상태에서 주가의 상승, 보유 비중의 상승은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은 개인들이 매수하고 기관들이 매도하면 시장이 빠지더라. 혹은 기관이 매수하고 외국인이 매수해야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어떤 이분법적인 어떤 현상에서는 지금 현재 벗어나야 되고요. 궁극적으로 시장의 중심 주체는 개인들이기 때문에 국내 기관들의 매도는 결국 개인들의 매수의 힘을 축소시키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겁니다. 다만 결국 국내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네들의 보유 비중, 주식 비중의 그 비중이 높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한 단계 혹은 두 단계 더 레벨업 될 경우에는 국내 기관들도 어쩔 수 없이 주식을 계속해서 편입하고 살 수밖에 없는, 물론 적극적인 매매를 하겠죠. 교체 매매를. 현재 기본적인 운영 전략으로 인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관 투자가들은 주가의 상승이 이루어질 때 결국 코스피 지수를 벤치마킹 해야 되는 입장에서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전환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 현재 국내 기관들의 매도는 차후에 주식시장의 마지막 꼭지를 기록하는 그 시점, 마지막 시점에 국내 기관들이 개인들의 주식을 매수해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반면에 한 가지 우려되고 있는 부분들은 최근에 유입되고 있는 자금들의 성격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들의 성격들이 예전하고 좀 달리 굉장히 스마트해졌고, 그다음에 우량주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부분들, 접근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양호한 부분이기도 하나, 다만 최근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특히 7, 8월, 9월 달에 개인들이 코로나와 관련된 제약 바이오에 대한 어떤 투기적인 어떤 접근들, 그런 부분들의 접근들은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한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근자의 주식시장의 상승,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가는 어떤 그런 우호적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서는 반대 매매까지 출현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느 일정 수준 이상, 일정 기간 이상 시세 회복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좀 이끌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음 주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한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업종에 좀 집중을 해서 눈여겨봐야 할지 유망 업종까지 좀 짚어주시죠. 이제 다음 주에 특별한 이슈를 찾는다, 우리가 이슈를 찾아서 움직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장은 구조적으로 시장 환경 자체가 굉장히 크게 변화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이슈를 찾아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서울경제TV에 작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지금 강세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현재 이 강세장의 기조에는 사실 전혀 변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강세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작년 코로나 이후부터 시장의 상승이 시작됐지만 주식시장에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시장의 하락을 예상했고 폭락할 것이다라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가 3,000포인트를 넘어서고 특히 올 1월 달 들어서 변동성도 극대화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올랐다, 비싸다, 위험하다, 그리고 과열이다, 버블이다, 뭐 지금은 주식을 사면 안 된다, 좀 물러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역으로 해보자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주식을 샀다면, 주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주가가 비싸다, 과열이다, 버블이다 얘기를 하지 않겠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반대로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단순히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적인 측면만 접근하고 놓고 볼 때는 가격이 비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어떤 변화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는 부분들이 실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역대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1980년, 코스피 지수가 집계된 게 1980년 1월 2일부터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환경을 놓고 본다면 환경과 구조적인 어떤 부분들이 맞물려서 굉장히 큰 변화의 기점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이고요. 어떻게 놓고 본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상승의 시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다만 최근에 코로나 이후 1,400포인트 초반대에서 지금 3,000포인트 두 배 정도 올랐다라고 해서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코스피 지수가 과연 3,000포인트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가,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기업들의 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또한 당군 이래 가장 큰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고 앞으로 더더욱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 오기까지 상당히 힘든 어떤 여정을 거쳤지만 이제 3,000포인트를 넘어선 이후에 지금 물론 이제 3,000포인트에 대한 안착 과정, 다져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3,000포인트를 넘어서서 비싸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4,000포인트, 5,000포인트까지 의외로 우리가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오는 시간과 비해서 상당히 더 짧은 시간 내에 4,000, 5,000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는 광경을 현재 주식시장에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직접 목격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반대 그 수혜를 보게 되는 예를 들면 코로나 진단, 치료, 백신 등등의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비롯해서 언택트와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었는데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작년에 전반적으로 크게 폭락한 이후에 되돌려주는 구간에서 많은 종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 다 상승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9월 이전까지 7월, 8월까지 급격한 어떤 시세를 보여준 후에 9월, 10월 달에 적절한 가격 조정을 거치고 난 후 11월 달부터 전개되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 이것은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추세가 형성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현재 전개되고 있는 우리 경기 회복의 속도, 그리고 기업들의 이익 개선, 매출 증가 등등을 감안해 본다면 올해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에서 강세장이 펼쳐지는 가운데서 주추세가 형성되는, 모든 사람들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점차 시장이 된다라는 쪽으로 의견을 바꾸게 되고 좋아지는 쪽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그쪽에 접근을 하게 되면 시장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상승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가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강력한 주추세가 형성되고 이 구간은 결국 시장에서 주도주가 부각되는데요. 시장의 과거의 주식시장 강세장에서 펼쳐졌던 그 주도주는 항상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드라이브, 업황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 기업들이 주도주가 되는 어떤 되어 왔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놓고 볼 때.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드라이브를, 업황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라고 감안해 본다면, 마치 며칠 전에 그저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이 됐습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 시대를 맞이해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때 좀 저하됐던 탄소, 저탄소, 그다음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개발과 사용을 통한 탄소 배출량을 낮춰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지구를 좀 더 환경적으로 개선하겠다. 이게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고요. 결국 그렇다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 생산 기업과 신재생 에너지 소비 기업들이 시장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언택트 문화가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았는데요. 이 언택트로 인해서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은 이 부분은 결국 4차 산업의 대중화,
먼 미래 얘기였던 4차 산업이 일상적으로 이제 대중화가 된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 일상생활 사회의 디지털화가 5년에서 7년 정도 앞당겨졌다, 코로나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은 4차 산업의 대중화의 시작, 4차 산업의 시작은 가장 기본적인 반도체부터 시작될 겁니다. 반도체부터 시작되고 통신장비,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시대를 맞이해서 신재생 에너지 등등을 감안해 본다면 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제일 선두에 서고 있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들, 수소전지와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태양광, 풍력 등등의 종목들이 결국은 시장에 현재 주도주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상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강세장에서 가장 강력한 추세 구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도주와 비주도주 간의 괴리는 점점 더 확대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이슈 어쩌고저쩌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주도주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단순히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대한 변화로 인해서 시세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시장에서 더 포커스를 가지고 시장에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지켜볼 것인가,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시선을 맞춰 나가야 되겠죠. 그게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네, 어쨌든 강세장의 기조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좀 내주셨는데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 고민하는 게 요새 변동폭이 워낙 하루에 크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하나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응 전략 조언해 주신다면요. 변동성,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연초부터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연일 8% 이상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가장 무겁다라고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와 LG전자도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어떤 그런 일반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 참여자들이 그동안 주식을 사지 못하고 참다 견디지 못하고 붙게 되는 현상들인데,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된 부분들이 변동성을 축소시키면서 소위 말해서 추격 매매, 내동 매매, 그러니까 생각 없이 준비하지 않은 어떤 그런 시장 분위기 휩쓸려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피해갈 수 없는 거고요. 아무리 시장이 좋은 환경이 구축되고 연속해서 주가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단기간 내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변동성에 대한 변동성을 견뎌낼 수 있는 어떤 전략을 가지지 못한 채 시장에 소위 말하는 그 내동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1월 달이 바로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주부터 1월 11일부터 지금까지 이번 주 오늘까지 변동성을 축소시켜주는 과정 속에서 겁없이 덤벼들었던, 소위 말해서 최근에 동학개미다, 서학개미다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자금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특히 젊은 친구들 겁없이 막 주식을 매매하면서 오늘 사면 내일 올라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겁없이 덤벼들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차례 긴장감을 가져라라고 시장이 알려주는 어떤 부분들이고,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용기를 내서 겁없이 매매했던 사람들이 한 차례 좀 더 위축되고 조심하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조심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주식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해당되는 종목들,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주가를 압박하는 매물들 또한 상당히 줄어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변동성이 축소된 상태에서 다시 재차 변동성이 확대되는 어떤 그런 구간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때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어떤 초기 국면에서는 보다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시장 주도주로 자리 잡고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수소전지 등등을 비롯한 IT 하드웨어. 지금 현재 IT 하드웨어가 시장의 중심 종목군입니다. 그 외에 파생되는 게 이제 디지털 미디어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시간이 좀 더 지나게 되면 제약바이오가 다시 움직이게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IT 하드웨어 종목들 중심으로 시장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차례 어느 정도 쉬어가는 구간들을 가지고 변동성을 축소시켜주는 과정들을 거친 이후에 새롭게 움직여 나갈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만약에 지금 단기적으로 형성되는 시세에 대한 어떤 압박감, 부담감, 기술적 분석, 특히 차트를 통한 접근들을 통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과열됐네 만에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생긴 이후에 가장 강력한 어떤 시장 형성되는 이 구간을 놓치게 되면, 지금 있는 이 구간을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한 분들은 다시 이런 기회를 맞이하려면 최소한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 시장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크지만 반면에 경계감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계감이 크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시세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시세에 대한 부담을 가진다는 얘기는 내가 주관적으로 시장을 판단하기보다 시장 주변에서 형성되는 얘기들, 뭐 최근에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버블이다, 과열이다, 비싸다, 주식 조심해야 된다, 급하게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나 제가 경험적으로 놓고 볼 때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버블이 터질 때쯤 되면 시장에 있는 그 누구도 지금 상황이 버블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버블이 아닐 때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 버블이 형성될 만큼의 주가 상승이 나타난 시기에는 버블이 아니고 내일은 주가가 오늘보다 더 올라갈 거야, 내일은 더 좋을 거야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가 사실 이제 조심을 해야 될 때고 버블이 터질 때인데 지금은 아직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다만 중간중간에 단기적으로 과열됐다 싶을 때는 시장은 상당히 일반 투자자들이 생각 없이 접근한 투자자들은 견디기 힘들 만큼 혹독한 흔드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슬기롭게 이겨내려면 변동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겠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증시 전망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반도체와 2차 전지, 유망 업종까지 꼽아주셨습니다. 대표님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패닉바잉, 집값 고공행진 등 부동산 시장의 불장 때문일까요? 주택 거래가 크게 늘면서 지난해 폐업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문을 닫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수는 12,773건, 1,784건을 기록했던 지난 2002년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지난 6년간 흐름을 살펴보니 폐업과 휴업 중개업소는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18년 17,000여 건을 넘어서며 정점을 찍은 이 수치는 201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600여 건이 줄며 급감하는 모습입니다. 주춤했던 개업 중개업소도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했습니다. 울산과 경남을 제외한 전국이 폐휴업 건수보다 개업 건수가 평균 20%가량 많았습니다. 특히 세종은 개업 중개업소가 폐업과 휴업을 한 중개업소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은 지난해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입니다. 문 닫는 중개업소가 줄어든 건 과열된 부동산 시장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지난해 주택 거래량은 128만여 건으로 정부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패닉바잉 등의 영향으로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자 중개업소도 수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주택 거래량이 근래 이제 비해서 이제 증가했죠. 증가했고 주택 가격도 최고로 상승하고 했으니까 아마 중개사무소에서도 이제 그런 분위기에 대한 막연한 어떤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을 거고.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S21이 사전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개통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부분 비대면으로 치러지면서 무인 개통까지 등장했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한 고객이 SK텔레콤의 T팩토리에서 무인 개통 시스템으로 예약한 단말기를 개통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21 팬텀 그레이를 구매한 이 고객은 예약 구매 고객 중 사전 신청을 거쳐 선정된 개통 1호 고객입니다. 일단은 너무 신기하고 이게 제가 뭐가 당첨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무인 개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언택트 시대로 좀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구나. 신규 휴대폰 개통 행사에 무인 개통 시스템을 이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른 통신사들은 고객 대상 개통 행사 대신 비대면이나 사내 행사로 진행했습니다. LG U+는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사를 열고 갤럭시 S21과 U+ 투게더 결합 상품 가입이 필요한 사연을 받아 4명을 사전 개통 고객으로 선정했습니다. KT는 전날 개통 전야제 개념으로 BJ 쯔양과 함께하는 온라인 캠핑 먹방을 유튜브로 중계했습니다. 추첨을 통해 비대면으로 초청된 고객과 함께 갤럭시 S21을 써보고 먹방한 내용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갤럭시 21 공시지원금을 최대 5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실물 구매가가 최저 42만 원대로 떨어졌지만 사전 예약 판매는 전작인 갤럭시 S20와 비슷하거나 다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에 통신사들은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판매율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경우에는 구독형 서비스로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 음원 서비스 플로우나 아니면 OTT를 볼 수 있는 웨이브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단말기를 통해서 즐기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서 신규 고객들이 좀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공식 출시일은 29일입니다. 서울근대TV 윤다희입니다. 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